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건축법부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많은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410페이지의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봐주실 것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교재 순서에 따라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가시는데, 우선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건축물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공작물과 관련된 최근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건축 면적, 옆면적, 바닥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물을 나대시에 새로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표현합니다. 1층짜리를 2층 만들게 되면 증축이라 표현하는데, 그와 관계된 건축에 관한 사항과 최근 개정된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되게 되고 이를 수선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선, 대선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리모델링에 관한 개념과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 용도 변경하는 것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제까지 병원을 사용하다가 독서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면 건축공사 완료된 이후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관련된 행위로서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우리가 정리해 나가지만 나중에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를 토대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건축법을 잘 정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면 건축법은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좀 낯설더라도 자주 반복해 읽어보시면서 내 꼴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양가 1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공작물 추천호수입니다. 지붕과 지붕 추천호수입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시설물 줄쳐 놓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함께 보셨던 건축물이란 용어와 공작물이란 용어,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물건에는 천연물과 인공물로 크게 구분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시설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천연물이지만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경우는 시설물이라 하여 서울시 시설물관리공단에서 나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전지작업이나 또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설물이고요. 이러한 시설물 중에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골프 연습장에 철탑을 보시게 되면 나사나 너트를 이용해서 조립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제작된 것이죠.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공작물이라 하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지붕은 혼자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요소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벽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는이란 말을 사용하는 반면, 지붕의 경우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붕과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이 있다면 건축법에서는 시설물이라 하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세밀하게 제작된 물건이 있다면 공작물이며, 그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을 갖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왜 기둥, 벽 사이에는 또는이란 말이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덕분에 우리가 남산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축물에 해당하고, 우리가 주유소 방문하게 되면 지붕을 기둥 한두 개가 지탱하는 캐노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물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 관계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종물에 해당하고, 종물은 독자적인 판단 가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모두 건축물 자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지하 또는 고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를 함께 보십니다. 기업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대문이 있다면 지정문화재이고요. 임시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시지정문화재가 또는 문화재가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일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거든요. 땅값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가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재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다음 시설로서 운전 보안 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도, 궤도, 선로, 부지라는 것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기찻길이 존재한다면 얘가 철도 부지가 아닙니다. 이 기찻길을 설치하기 위한 이러한 공간이 철도, 선로, 부지가 되게 됩니다. 궤도는 지하철을 말하고 철도, 선로, 부지는 기찻길을 말하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61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일으켜서 정권 잡았던 해이죠. 그 다음 해에 건축법이 만들어졌는데 저 1960년대에는 이 기찻길을 관통하는 도로가 늘상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지나갈 때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 철길에는 차단 장치라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차단 장치를 1960년대에는 자동으로 차단 장치가 운행되었다. 사람이 작동했다. 사람이 작동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비가 오거나 심하게 덥거나 추울 때 건물 밖에서 이 차단 장치를 조작하고자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전 보안 시설을 철도 선로 부지에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전 보안 시설에는 분명 지붕이 존재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한다고 하면 대지에 만들어진 것 아니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도법이나 궤도법의 전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붕 있는 운전 보안 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A, B, C, D 네 가지 보셨는데 우리 서울역이라 분류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건축법에서는 철도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역, 광명역 같은 철도 시설은 1960년대에는 철도 부지에 만들어져 있다? 그 앞에 만들어놨다. 앞에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이 워낙 발전하여 이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기둥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도로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고가도로이거든요. 이러한 고가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철도역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되건 관계없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저 철도시설을 제외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D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톨게이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행 징수시설에 요즘 차들이 통행료 간단히 내고 또는 카드 처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통과하는 것을 참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통행료에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행료 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수표 내고 그 거스름돈 받는 사이에 말 한마디 하기 위해 천천히 돈을 좀 큰 돈 내셨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 통행료 징수시설의 경우 요즘 차량이 밀리는 체증 현상 좀 없죠. 요즘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좀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에 직원 채용한다 광고를 보게 되면 한번 서류를 한번 내봅니다. 만약 서류에 통과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는 평범한 외모이고요. 만약 내가 불합격했다고 하면 내가 외모를 좀 뛰어나게 받아 태어나지 않았나 그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 징수시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만들어진다? 도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병실을 갖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 컨테이너를 이용한 병실 또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간이 창고인 때만 예외적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한 줄 밑에 공장 용도, 공장 추천호수입니다.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 쉬운 것만
이동 추천호수입니다. 그래서 공장 용도로 이동 쉬운 것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공장은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것으로서 건축법 전반에 걸쳐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법이 제정된 해가 1962년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때 국민 소득이나 국가 경제 생각해 보시면 1970년대 또는 80년대 산업화가 고도화된 이후에 우리 경제 수준 남다르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건축법상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로 이동 쉬운 것의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미연번 하천구역 내 숨문 조작실입니다. 여기 숨문 조작실에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은 아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하기 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숨문 잘 조작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비를 맞으면서 숨문 조작하기는 곤란하고 지붕 있는 숨문 조작실을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하천구역에 설치한 숨문 조작실은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법 적용 대상이지만 5가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아닌 곳에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운전 보안시설 등,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그리고 하천구역의 숨문 조작실, 이러한 3가지는 대지 아닌 곳에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임시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인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하천구역 내 숨문 조작실을 대수원하려고 하면 대수원에 대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정리하실 수 있죠. 그리고 2번 공작물입니다.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우리 가로속을 먼저 봐놓습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물해 놓습니다. 축조하는 공작물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공작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부터 신고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특별자치장과 특별자치도지사 가지고 틀린 정답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조신고 대상과 관련되어 박스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으시는데 우리 공지되어 있는 개정 자료 살펴보시면 높이 6m 넘는 공작물 중에 장식탑과 기념탑이 최근 법을 개정하여 4m 넘는 경우에 축조신고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식탑, 기념탑과 관련되어서는 6m 초과시에 축조신고 대상이었다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4m 넘을 때부터 축조신고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규제가 강화된 것이죠. 그리고 첨탑을 추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 자료, 공법과 관련된 개정 자료 저렇게 살펴놓으시고 이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달이나 7월 달에 시행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7월까지 개정되는 사항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7월 달에 개정되는 이 내용도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건축물에 대한 개념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주종 관계에 따라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안전과 관계된 공작물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고 대상으로 우리 첫 번째 봐줄 것이 높이 2m 넘는, 여기 넘는이란 말은 초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는 최근 30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대시에 건축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4m, 5m 담장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담장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로 취급하지만 나대지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장 높이가 2m 초과하면 사람 키는 2m 이하이기 때문에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이 담장이 무너지게 되면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높이 2m 초과하는 담장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신고 대상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옹벽 담장의 경우는 2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인데, 우리가 산토끼라는 동요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토끼가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 옹달샘이 바로 이 옹담입니다.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담이 물을 담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옹담, 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4m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총 5가지는 4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시험은 시험 출제위원이 3년마다 교체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험 출제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처음 시험 출제위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과 최근 개정사항 중에 시사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시험에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출제거리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 4m 초과하는 5가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개 탑과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고, 5광 나면 참 좋지만 4광 나도 점수 나죠. 그래서 4광이라 기억하시고, 저 4광이란 말이 정리되셨다면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기념탑, 장식탑, 첨탑, 이러한 총 5가지가 3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광고판이라는 게 정리되셨다면 탑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 있어야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4광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태양광 발전 설비의 높이가 5m 초과하게 되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m 초과 관련되어서는 굴뚝, 골프장 있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요.
바로 높이 8m 넘는 고가 수조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고가 수조는 물탱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가 도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것을 고가 수조라는데 8m 초과시에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습 치다 보면 광 파는 경우 있죠. 그게 8고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용담, 사광, 8고, 5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최근 4m 초과하는 축조신고 대상을 개정하여 광고판, 광고탑, 첨탑, 기념탑, 장식탑, 탑 4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보신 것이 있다면 바로 6m 초과시의 축조신고 대상인데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 등을 위한 철탑, 통신용 철탑 이러한 것들은 6m 초과시의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첨탑일 때는 4m 초과시에 철탑이란 말 보게 되면 6m 초과시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8m 이하, 다른 것은 다 초과인데 얘만 이하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등은 높이 8m 이하인 때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8m 초과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주차장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초과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이고 8m 이하인 때만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그래서 축조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인 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건축물과 분리된 때만 이옹담, 사광, 8고입니다. 이옹담, 사광, 8고 이러한 때는 축조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5태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그렇게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2번 신고 절차와 3번 보고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대지. 이 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합니다. 돌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맹지이고요. 돌에 직접 접할 때 대지로 취급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광명시흥지구의 LH공사 직원들이 맹지인 농지에도 열심히 투자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묘목 잘 심어 놓고 있던데요. 덕분에 올해 작년에 많은 분들이 묘목을 심어서 녹화 사업에 동참하지 않나 싶습니다. 훌륭한 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번 적용 대상 행위 함께 살펴놓습니다.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을 겁니다. 바로 적용 대상 행위와 관련되어 건축 함께 보십니다. 우선 신축을 함께 보시는데 이 신축은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게 되면 신축입니다. 그리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좀 더 큰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증축이 됩니다. 1층짜리를 2층 만들게 되면 증축 행위에 해당되는데 우리 증축과 관계된 사항으로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고 하면 그때는 신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기존 건축이 있는 때에는 증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그래서 건축 면적부터 높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종전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면 모두 증축 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축입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해체하고 해체 추천했습니다. 철거란 말과 해체란 말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 대시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같은 규모 줄쳐 놓습니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줄쳐 놓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연면적 합계부터 종전 규모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 동수 등입니다. 기억.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니은번 동수, 층수,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교재 편제에 따라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정의와 축소신고 대상 공작물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셨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건축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구성 요소, 그리고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층수와 관련된 건축법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건축과 관계된 사항으로 개축과 재축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건평이란 말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법상 건축 면적을 의미합니다. 연건평이란 말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그때는 연면적을 의미하는데,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동일하거나 규모 작게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개축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소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하게 되면 그때는 해체란 말을 사용하는 반면,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훼손되게 되면 그때는 멸실이라 표현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연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멸실이란 말과 연면작계가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면 동수, 층수, 높이가 달라지더라도 재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포항에 지진 등이 발생하고 건물이 훼손되었는데 이것을 재축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공사 비용이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재민에게 건축물 재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좀 애매하고, 연면적은 종전과 동일한데 다른 것이 종전보다 커지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지진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 났다고 해서 그날 저 아파트가 재건축할 것이야 확신하고 매매 계약 체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5층짜리로서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소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지만, 이걸 한 동짜리로 3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연면적계는 종전과 동일하죠. 다만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아파트의 재산 가치에 있어서는 조망권도 중요한 가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재축하고 분양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민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멸실이라는 요건과 건축물 규모 중에 연면적 요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면 재축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전부 해체하고 종전보다 규모 크게 만들게 되면 그때는 신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층짜리 단독택을 빌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한 개 층을 해체하고 일부 해체한 것이죠. 종전보다 큰 건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입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지에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 공원으로 옮겨놨습니다. 대지 달라진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전이 못 됩니다. 서대문 공원의 나대지 형태였다면 신축이고요. 기존 건물이 순수한 상태였다면 증축 행위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전이라 하면 우리 건축부에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이랄지라도 한옥 건물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대지의 면적이 한 100평, 200평 정도 되는데 한옥 만들어 살게 되면 20평이 안 되는 한옥 건물 세워놓고 이곳에 일가족 6명, 8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00평에 20평짜리 한옥 만들어놨는데 이곳이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하다고 하면 자리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옥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 5가지를 함께 보셨는데 어느 정도 개념 잡히시겠습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대수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